하루는 길고 지루한데 한 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100년 전 한 독일 작가가 이 이상한 감각을 통째로 소설에 담아냈습니다. 무대는 알프스 고지의 폐결핵 요양원. 건강하던 청년 하나가 사촌을 만나러 그곳에 올랐다가 병과 사랑과 죽음의 마법에 붙들려 청춘을 산 위에 두고 옵니다. 토마스 만은 이 이야기 위에 유럽 문명 전체의 운명을 겹쳐놓았죠. 이성과 광신이 벌이는 사상의 결투, 죽음 앞에선 인간의 존엄, 그리고 전쟁으로 치닫는 세계까지. 왜 어떤 시간은 우리를 살게 하고 어떤 시간은 우리를 잠들게 할까요? 노벨문학상 작가가 12년을 바쳐 완성한 대작, 20세기 독일 문학의 정점이라 불리는 소설, 시간에 홀린 한 청년의 7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1912년 5월) 한 독일 소설가가 스위스 알프스로 향하는 산악 열차에 올랐습니다. 폐를 앓는 아내를 문병하러 가는 길이었죠. 딱 3주만 머물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짧은 방문이 20세기 문학에서 가장 거대한 소설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해 3월 22일, 토마스 만의 아내 카티아는 다보스의 발트 요양원에 들어가 6달 예정의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진단명은 폐첨 카타르, 폐 꼭대기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었어요. 그녀는 산유 요양원의 기묘한 일상과 괴짜 환자들의 이야기를 편지에 담아 산 아래의 남편에게 보냈고, 많은 그 편지들을 따라 5월에 직접 산을 올랐죠. 그가 목격한 세계는 병원이라기보다 하나의 밀봉된 별세계였습니다. 환자들은 낙타털 담요에 몸을 만 채 발코니에 누워 하루를 보냈고, 식당에서는 하루 5번씩 진수성찬이 차려졌어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달력을 보지 않았죠. 문병객이 며칠만 지내도 시간의 감각이 이상해지는 곳. 만은 그 나른한 공기를 몸으로 기억해뒀습니다. 그런데 머무는 동안 만 자신이 성가신 기침에 시달렸고, 그를 진찰한 요양원 의사는 그의 폐에서 이른바 습연부를 찾아냅니다. 그러고는 진지하게 권했죠. 선생도 여기서 6달쯤 요양하셔야겠다고요. 만은 정중히 거절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훗날 그는 웃으며 회고했어요. 그 권고를 따랐더라면 나는 한스 카스토르프가 되었을 거라고요. 처음 구상은 가벼웠습니다. 죽음을 무겁게 다룬 전작,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에 붙이는 유머러스한 짧은 중편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1913년에 시작된 집필은 세계대전으로 몇 년이나 끊겼고, 전쟁이 끝나고 다시 펜을 들었을 때 이야기는 스스로 몸집을 불려갔습니다. 착상에서 출간까지 12년. 원고는 1200쪽짜리 대작으로 자라나 있었죠. 1924년 11월, 그렇게 마이산이 세상에 나옵니다. 소설이 파고드는 질문은 얼핏 단순해 보여요. 왜 3주 예정으로 산에 오른 건강한 청년이 7년 동안 내려오지 못했는가? 시간은 어떻게 한 인간을 통째로 삼키는가?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도 1907년 8월의 산악열차에 함께 올라야 합니다. 1907년 8월 초, 함부르크의 23살 청년 한스 카스토르프가 이틀 밤낮에 기차 여행길에 오릅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한자상인 집안의 고아, 갓 조선 기사시험을 통과한 반듯한 청년이었죠. 산 아래에는 조선소 툰더 운트 빌름스의 수습자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가방에는 원양 기선에 관한 공학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여행이 깊어질수록 펼쳐지지 않게 될 책이었어요. 목적지는 해발 1600m, 스위스 다보스의 국제요양원 베르크호프. 폐결핵으로 5달째 요양 중인 사촌
요아힘을 문병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기차가 협곡을 감아 오를수록 공기는 얇아지고 귓속이 먹먹해지고 평지의 세계는 저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낯선 고도가 몸을 붕 뜨게 만들었죠. 역에서 그를 맞은 요아힘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볕에 그은 얼굴은 건강해 보였지만 사촌은 손사래를 치며 묘한 말을 던집니다. 3주는 여기선 거의 아무것도 아니야. 한스는 웃어 넘겼어요. 이곳의 가장 작은 시간 단위는 한 달이라는 셈법을 그는 아직 몰랐죠. 자신은 어디까지나 3주짜리 손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차가 요양원에 닿았을 때 발코니마다 미라처럼 담요에 감긴 채 누워있는 사람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베르크호프의 식당에는 7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모여든 부유한 환자들이 산의 진미를 즐기며 병을 앓는 곳이었죠. 훗날 평론가들은 이 국제병동을 전쟁 직전 유럽의 축소판이라 불렀습니다. 한 식당에 모여 앉은 유럽이 저마다 폐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던 셈이에요. 한스가 배정받은 방은 34호실이었어요. 3 더하기 4는 7. 우연이 아닙니다. 이 소설은 7이라는 숫자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전체에 7개의 장, 식당에 7테이블, 그리고 7년의 체류. 토마스만은 마법의 숫자를 소설의 뼈대에 몰래 짜놓았습니다. 첫날 밤, 한스는 종처럼 잠들지 못합니다. 옆방에서 넘어오는 기침 소리, 얇은 공기, 이유 없이 두근거리는 심장. 이튿날 아침에는 아끼던 시가 마리아 만치니가 가죽 씹는 맛으로 변해 있었고 얼굴은 자꾸만 달아올랐죠. 몸이 먼저 낯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고작 3주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베르크호프의 하루는 정교한 의식처럼 굴러갑니다. 아침 식사, 안정요법. 두 번째 아침 식사, 산책, 또 안정요법. 하루 5번 차를 재는 식탁과 발코니의 접이식 의자, 그리고 모피 담요를 몸에 감는 정해진 기술까지. 신참 한스는 담요하는 법부터 배웠고 환자들은 이 완벽한 반복 속에서 유일 감각부터 잃어갔어요. 입에문 체온계로 7분을 재는 일이 하루의 리듬을 끊는 유일한 시계였죠.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루가 지루하도록 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몇 주가 통째로 진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경험이 사라지고 모든 날이 똑같아지면 시간은 오히려 무섭게 빨라집니다. 여행 첫날은 길고 마지막 날은 짧은 것처럼요. 누구나 겪지만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던 이 감각을 토마스만은 소설의 형식 자체에 새겨 넣었죠. 실제로 책의 4분의 1 남짓이 한스의 첫 3주에만 바쳐집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서술은 점점 압축되어 나중에는 몇 년이 몇 쪽으로 훌쩍 건너뛰죠. 독자가 책장을 넘기며 겪는 속도감이 곧 주인공의 시간 감각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시간소설이라 불려요. 시간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비밀이다. 실체가 없으면서도 전능하다. 소설 속에 박힌 문장 그대로입니다. 이 위험한 마법을 꿰뚫어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문필가 로도비코 세템브리니. 해진 체크 무늬 바지에 낡은 외투를 걸치고도 끝을 우아하게 말아올린 검은 코수염만은 흐트러짐이 없는 계몽주의자였죠. 문학과 진보와 인간의 존엄을 설교하는 이 수다스러운 환자를 한스는 손풍금 악사라고 속으로 불렀어요. 세템브리니는 한스를 볼 때마다 굳이 엔지니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일하는 평지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당장 짐을 싸서 평지로 내려가시오. 세템브리니는 처음 만난 날부터 직설적으로 권합니다. 이 산은
병과 죽음에 익숙해지는 곳이고 젊고 무른 영혼일수록 빨리 물든다고요. 하지만 한스의 귀에 그 경고는 절반만 닿았습니다. 그의 눈길은 이미 식당의 다른 테이블, 유리문을 쾅 닫으며 들어서는 한 여인에게 가 있었거든요. 그녀의 이름은 클라부디아 쇼샤, 러시아에서 온 유부인이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어김없이 늦게 나타나 유리문을 쾅 닫는 버릇, 나른하게 구부정한 걸음걸이, 그리고 도드라진 광대뼈 위로 가늘게 째진 회청색 눈. 사람들이 키르기스인의 눈이라 부르는 그 눈이었죠. 한스는 처음에는 그 무례한 소음에 짜증을 냈고 어느새 그 소리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 눈을 어디서 봤는지 한스는 곧 기억해냅니다. 13살 학창시절 말없이 흠모하던 동급생 소년 프리비슬라프 히페. 딱 한 번 용기를 내 연필을 빌리며 나눈 짧은 대화가 그 시절의 전부였는데 히페의 그 눈매가 쇼샤 부인의 얼굴에서 그대로 되살아난 거예요. 오래전에 묻어둔 감정이 산 위에서 이름만 바꿔 돌아온 셈이죠. 때마침 몸도 무너집니다. 감기 기운이 며칠째 가시지 않자 한스는 체온계를 사서 재보았고 수은주는 37.6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진찰에 나선 원장 베렌스는 청진기를 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죠. 폐에 습인부가 있으니 당분간 여기 계시는 게 좋겠다고요. 문병객의 침대 옆에 환자의 체온표가 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3주짜리 방문객은 그렇게 환자가 됩니다. 함부르크의 조선소도, 수습 기사 자리도, 평지의 시간표도 전부 기약 없이 미뤄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한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낙담하는 대신 어딘가 안도했죠. 이제 이 산에 머물 공식적인 이유가 생긴 셈이니까요. 병이 욕망의 알리바이가 되는 순간입니다. 침대에 누워 열을 재는 일과가 쇼샤 부인과 같은 지붕 아래에서 숨쉬는 일과 겹쳐지자 병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은밀한 허가증이 됐어요. 세템브리니가 그토록 경고했던 마법이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7달 동안 한스는 그녀에게 말 한마디 걸지 못합니다. 같은 식당에서 하루 5번씩 마주치면서도요. 눈길만 오가는 무언의 관계가 겨울을 통째로 삼켰죠. 그 침묵을 깨트린 것은 달력에도 잘 없는 하룻밤, 4년에 한 번만 존재하는 날짜였습니다. 1908년 2월 29일 4년에 한 번만 달력에 나타나는 윤일 밤. 베르코호프에서 사육제 축제가 벌어집니다. 환자복 대신 가장 의상을 걸친 사람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종이 모자와 색종이 몽치. 병동의 규율이 딱 하룻밤만 무장해제되는 시간이었죠. 들뜬 공기 속에서 세템브리니가 괴테의 파우스트 한 구절을 끌어와 외칩니다. 오늘 밤 이 산은 마법으로 미쳐 있어. 마녀들이 산꼭대기에 모여 축제를 벌인다는 전설의 밤. 발푸르기스의 밤에 빗댄 경고였어요. 하지만 이 밤에 한시에게 스승의 경고가 들릴 리 없었습니다. 그는 7달의 침묵을 깨고 쇼샤 부인에게 다가갑니다. 청마디는 뜻밖에도 이것이었어요. 연필 좀 빌려줄래? 13살의 한수가 소년 히페에게 건넸던 바로 그 말. 평생을 가로지르는 욕망이 같은 부탁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소설 전체에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장면입니다. 쇼샤는 웃으며 작은 은색 연필을 건넸고 두 사람의 대화는 곧 프랑스어로 미끄러집니다. 모국어가 아닌 말은 책임이 절반뿐인 말. 프랑스어로 말하는 건 꿈속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한스는 변명하죠. 그 낯선 언어의 장막 뒤에서 모범생 청년은 반말로 그녀를 부르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연애시가 아니라
차라리 해부학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팔과 피부 아래의 혈관과 림프와 뼈,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육체까지 통째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과 병과 죽음이 결국 한 몸이라는 이 산의 어두운 진실이 취한 청년의 프랑스어를 빌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밤이 남긴 증표는 장미도 반지도 아니었습니다. 쇼샤가 한스에게 건넨 것은 자신의 흉부 엑스레이 필름, 갈비뼈와 심장의 그림자가 찍힌 말 그대로 내면의 초상이었죠. 연인의 얼굴 사진 대신 폐사진을 책상에 세워두는 사랑. 이 산에서만 성립하는 로맨스입니다. 다음 날 쇼샤 부인은 예고했던 대로 산을 떠납니다. 카프카스 넘어 다게스탄으로. 언젠가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로요. 한스는 이제 병 때문이 아니라 기다림 때문에 산에 남습니다. 3주의 약속은 이미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옛말이 됐습니다. 쇼샤가 떠난 산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레오 나프타. 작고 야윈 몸, 두꺼운 안경알 뒤에서 상대를 부식시키는 눈빛. 메부리코의 이 남자는 예수의 수사이면서 동시에 공산주의 혁명을 옹호하는 모순 덩어리였어요. 청빈을 설교하면서 정작 자신은 비단과 골동품으로 치장한 호사스러운 방에 살았죠. 모순마저 무기로 쓰는 논객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나프타의 거처는 세템브리니가 새들어 사는 재단사의 집,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위층과 아래층에 사는 두 앙숙. 세템브리니는 이 위험한 인물에게서 한스를 떼어놓으려 하지만 오히려 두 사람은 한스라는 청중을 놓고 끝없는 논쟁에 돌입합니다. 한쪽에는 이성과 진보, 시민민주주의를 믿는 계몽주의자, 다른 쪽에는 신앙과 공포, 전체주의적인 신의 나라를 설파하는 수사였죠. 논쟁의 소재는 끝이 없었습니다. 고문과 사형은 정당한가? 개인의 자유가 먼저인가? 공동체의 구원이 먼저인가? 병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는가? 타락시키는가? 나프타는 인류에게 필요한 건 자유가 아니라 공포라고 단언했고, 세템브리니는 그것을 야만으로의 초대라고 받아쳤어요. 우아하게 시작한 토론은 어느새 증오를 닮아갔습니다. 사이에 낀 한스는 어지러웠습니다. 두 스승 모두 옳은 것 같았고 동시에 둘 다 어딘가 뒤틀려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는 이 사상의 결투를 즐겼습니다. 실험은 즐겁다. 플라케트 엑스페리리. 세템브리니에게 배운 라틴어 모토를 방패 삼아 청년은 병과 죽음과 사상을 제 몸으로 실험하는 중이었거든요. 20세기 유럽을 찢어놓을 두 갈래 길이 알프스의 산책로에서 매일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연구자들은 나프타의 모델로 헝가리 출신 철학자 죄르지 루카치를 지목해왔습니다. 확정된 사실이라기보다 유력한 가설로요. 냉철한 논리로 급진 사상을 설파하던 그 지식인의 그림자가 소설 속 수사에게 드리워 있다는 거죠. 계몽이 힘을 잃은 자리에 광신이 들어서는 과정을 토마스만은 히틀러의 집권보다 10년 가까이 앞서 소설로 그려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 사상의 결투장에는 곧 관전자가 하나 줄어들 참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열을 재고 산책로에서 남의 논쟁이나 듣는 나날에 진력이 난 남자, 군인 요아임. 어느 날 진찰실에서 그가 마침내 폭탄 선언을 던집니다.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진찰실에서 요아임은 원장 베렌시의 만류를 끊어냅니다. 반년만 더 있으면 완치라는 진단은 이미 몇 번이나 되풀이된 약속이었어요. 산에 올라온 지 1년 반. 장교의 꿈을 품은 청년에게 이 산의 시간은 더는 견딜 수 없는 형벌이었죠. 무단 하산. 요양원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탈영이었습니다. 요아힘은 낫지 않은 몸으로 평지에 내려가 소원대로 군에 들어갑니다.
연대에 배속되고 훈련을 견디고 장교 계급장을 답니다. 산 위로 날아온 편지들은 자부심으로 반짝였어요. 기상나팔과 행군과 의무의 시간표. 평지의 시간이 그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요아힘은 조용히 산으로 돌아옵니다. 병은 이제 폐를 넘어 후두까지 번져 있었죠. 목소리가 갈라지다가 속삭임이 되고 끝내는 목소리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래도 그는 군인답게 불평 한마디 없이 안정의자에 몸을 눕혔습니다. 베르크호프의 모두가 결말을 알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죠. 임종의 자리에는 급히 산에 올라온 어머니가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요아힘은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병사답게 훌륭하게 간 죽음이었죠. 한스는 사촌의 침대 곁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신을 이 산에 데려온 사람이, 이 산을 가장 벗어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먼저 떠난 겁니다. 요아힘이 사라진 뒤 산의 공기는 눈에 띄게 어두워집니다. 정신분석 강의로 환자들을 사로잡던 의사 크로코브스키는 차츰 심령술로 옮겨갔고 사람들은 어둑한 방에 모여 탁자를 돌리며 죽은 자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계몽의 세기가 저물어가던 유럽에서 지식인들마저 오컬트로 몰려가던 시대의 초상입니다. 그리고 몇 해 뒤 어느 밤의 강령회. 붉은 불빛 속에서 사람들은 죽은 요아임의 형상이 나타났다고 웅성거립니다. 낡은 군복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있는 환영. 한스는 그 광경 앞에서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자리를 박차고 나가 불을 켭니다. 죽은 형제를 구경거리로 만든 밤에 대한 그 나름의 사죄였습니다. 그보다 앞서 요아힘이 평지로 내려가 있던 겨울, 한스는 스키를 배웁니다. 요양원의 규칙을 어기고 홀로 살원 깊숙이 나아가는 일이 그의 유일한 반항이 됐죠. 사방이 하얗게 지워진 침묵 속에서만 두 스승의 목소리에 눌려있던 자기 생각이 제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오후, 하늘이 순식간에 닫힙니다. 눈보라였어요. 방향 감각이 지워지고 한참을 나아갔다고 믿었는데 눈앞에 아까 지나친 오두막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는 거대한 원을 그리며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지친 몸이 헛간 벽에 기대는 순간 주머니에 포트와인 한 모금이 데운 몸속으로 치명적인 졸음이 스며들었죠. 눈 속에서 잠들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한스는 꿈을 꿉니다. 눈보라가 걷히고 햇빛 쏟아지는 지중해에만이 펼쳐졌어요. 무지개와 우산 소나무, 바다에서 노는 아이들, 서로를 존중하는 예의 바르고 아름다운 사람들, 태양의 사람들이라 부를 만한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낙원의 신전 안쪽에는 다른 장면이 숨어 있었습니다. 화로 앞에서 어린아이를 찢어발기는 두 노파의 참혹한 제의, 아름다움의 한복판에 도사린 피의 심연, 문명의 밝은 얼굴과 그 밑에 야만이 한 꿈 안에 겹쳐진 악몽이었죠. 얼어가는 의식 속에서 한스는 생의 가장 명료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토마스만이 기울인 글씨로 새겨 무게를 실은 이 소설의 핵심 문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인간은 선의와 사랑을 위하여 죽음에게 자기 생각의 지배권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세템브리니의 낙관도 나프타의 어둠도 아닌 그 둘을 통과해 얻어낸 제3의 답이었어요. 한스는 눈을 털고 일어나 어둠이 내리기 전에 요양원으로 돌아옵니다. 죽음의 유혹을 제 힘으로 이겨낸 첫 승리였죠. 그런데 토마스만은 여기에 잔인한 한 줄을 덧붙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 무렵 한스는 눈 속에서 움켜진 그 문장을 벌써 잊어가고 있었다고요. 진리를 손에 쥐고도 이내 놓쳐버리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토마스만 특유의 서늘한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독자는 이 문장을 잊지 못하죠. 왜 이 문장에 그런 무게를 씌워야 했는지 몇 년 뒤에 유럽이 참호 속에서 증명하게 되니까요. 기다림은 마침내 끝납니다. 효샤 부인이 산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네덜란드령 자바에서 온 늙은 커피 재벌, 미인 헤이르 페퍼코른이 서 있었죠. 불꽃처럼 일어선 백발의 큰 머리, 깊게 팬 주름, 왕처럼 자중을 누르는 존재감. 한스의 연적은 사상가가 아니라 하나의 압도적인 인격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한스가 이 연적을 도무지 미워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페퍼코른의 말은 늘 끊기고 두서가 없었지만 그가 잔을 들어올리는 것만으로 식탁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세템브리니와 나프타의 정교한 언변이 갑자기 초라해지는 순간이었죠. 논리가 아니라 생명력 그 자체로 좌중을 지배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이 인물에는 문단의 뒷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페퍼코른의 모델이 당대 독일 문학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극작가 게르하르트 하uptmann이었던 거예요. 위험 넘치지만 자꾸 끊기는 화법까지 판박이었죠. 책을 받아든 하uptmann은 자신을 알아보고 격분했고 토마스만이 진땀나는 해명을 해야 했던 유명한 스캔들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생명력은 제 쇠락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열대의 열병이 도져 정력이 꺾여가자 페퍼코른은 어느 밤 코브라의 독리를 본떠 만든 정교한 주사장치로 스스로 생을 끝냅니다. 생명의 축제를 주재하던 왕이 축제가 시들자 퇴장을 택한 거예요. 효샤 부인은 그 길로 산을 아주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작별 인사도 증표도 없이요. 죽음의 기운은 사상가들마저 삼킵니다. 논쟁이 인신공격으로 썩어가던 끝에 나프타가 세템브리니에게 권총 결투를 강요한 거죠. 눈 덮인 결투장에 선 세템브리니는 충구를 하늘로 들어올려 허공에 쏘아버립니다. 그러자 나프타는 비겁자라고 절규하며 자신의 권총을 제 머리에 쏘았습니다. 말의 전쟁이 끝내 실탄으로 끝난 겁니다. 그즈음 요양원 전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짜증과 말다툼과 난투극에 휩싸여 갔어요. 토마스만은 이 말기 증상의 장에 커다란 신경질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유럽이라는 병동 전체가 폭발 직전이라는 진단서였죠. 그리고 1914년 여름이 왔습니다. 8월의 어느 날, 산 아래에서 천둥이 칩니다. 사라예보의 총성으로 시작된 전쟁이 유럽 전체를 순식간에 집어삼킨 거예요. 토마스만은 마지막 장에 청천벽력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200쪽의 소설에서 단 한 번, 바로 이 대목에서 제목이 직접 등장하죠. 벼락이 마의 산을 폭파하고 7년을 잠들어 있던 사람을 문 밖에 내동댕이 쳤다고요. 마법은 그렇게 한순간에 풀립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스승도 붙잡지 못했던 환자들이 하룻밤새 짐을 쌌고 한스도 그 북새통 속에서 7년 만에 평지로 내려갑니다. 그를 산에서 끌어내린 것은 사랑도 깨달음도 아닌 전쟁이었어요. 30살이 된 그가 향한 곳은 고향 함부르크가 아니라 진창의 전선이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 포탄이 갈아엎은 진흙 벌판을 젊은 병사들이 엎어지고 일어서며 달려갑니다. 그 속에서 한스는 슈베르트의 가곡 보리수를 흐물거리며 비틀비틀 나아가다 빗줄기와 어스름 속으로 사라지죠. 화자는 그의 생사를 끝내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작별을 고해요. 잘 가게, 한스 카스토르프. 인생의 순진한 걱정거리하여. 그리고 소설은 한 문장의 물음으로 닫힙니다.
이 세계적인 죽음의 축제로부터도 언젠가 사랑이 피어오르게 될 것인가? 답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1924년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한 세기 뒤의 독자들에게까지 그대로 건네진 미완의 문장입니다. 1924년 11월에 나온 이 1200쪽짜리 소설은 두 권 합쳐 21마르크라는 부담스러운 값에도 초판이 며칠 만에 매진됩니다. 1928년까지 10만 부가 팔렸고 출판사는 서둘러 염가 보급판까지 찍어냈어요. 그런데 1929년 노벨문학상 발표문은 기묘했습니다. 수상 사유에 명시된 작품은 마의 산이 아니라 1901년작 부덴브로크 일가. 심사위원 한 사람의 취향이 만들어낸 문학사의 유명한 아이러니입니다. 토마스 만은 훗날 미국의 대학 강연에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소설을 이해하고 싶다면 2번 읽으라고요. 연필과 엑스레이 필름과 숫자 7이 음악의 라이트모티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를 부르며 짜여있기 때문입니다. 출간 100주년을 맞은 2024년에는 다보스가 기념축제를 열었고 격리의 시대를 통과한 세계의 독자들은 방 안에서 시간이 녹아내리던 저마다의 감각으로 이 산을 다시 읽어냈죠. 3주 예정으로 올라가 7년을 머문 청년의 이야기는 결국 시간과 병과 사랑과 죽음을 통과해 삶의 편에 서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눈보라 속의 그 한 문장이 책의 어디에서 어떤 호흡 끝에 나타나는지를 자기 눈으로 만나는 일은 남겨두겠습니다. 100년째 독자를 산 위로 불러올리는 소설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이었습니다.